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, 바로 케토제닉 식단입니다. 네,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식단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뭐랄까 우려도 상당하더라고요. 맞아요. 관심이 정말 많죠.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실제 효과랑 위험성은 뭔지 오늘 좀 핵심만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 케토제닉 식단의 핵심은요. 탄수화물 섭취를 정말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예요. 하루에 한 20g 미만. 20g이면 정말 적은데요. 그렇죠. 전체 칼로리의 한 5에서 10%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. 그 대신에 지방 섭취를 70에서 80%까지 확 늘리는 겁니다. 와, 거의 지방 위주 식사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평소에 쓰는 포도당 대신에요. 지방을 분해해서 나오는 케톤체라는 걸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상태. 이걸 케토시스라고 부르는데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게 목표죠. 보통 한 3, 4일 정도 걸리고요. 많은 분들이 케토 하면 딱 떠올리는 게 그 체중 감량이잖아요. 그렇죠. 실제로 단기간에는 효과가 꽤 크다고 들었어요. 뭐 저지방 식단보다 2, 3배 효과적이었다. 이런 연구 결과도 봤고요. 근데 이게 단순히 지방만 태워서 그런 건 아니라고요? 아, 네, 맞습니다. 그 초기 체중 감소는요. 사실 우리 몸에 저장된 탄수화물, 글리코겐이라고 하는데 이게 빠져나가면서 수분도 같이 확 줄어드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. 아, 수분 때문에? 네. 그리고 또 지방이랑 단백질 위주로 먹으니까 이게 포만감이 높거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덜 먹게 되는 효과도 있고요. 그리고 케톤체 자체가 식욕을 약간 억제한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초반에 눈에 띄게 살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케토의 장기적인 효과를 좀 과대평가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. 실제로 한 1년 이상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랑 체중 감량 효과가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걸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들도 꽤 나오고 있어요. 유지가 어렵다. 네.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랑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체중 문제 말고도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. 이 점도 주목할 만하던데요. 인슐린 민감성을 무려 75%까지 높였다는 연구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네, 그건 비교적 명확한 효과 중 하나로 꼽힙니다. 아무래도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니까 혈당 오르는 폭이 적고 그럼 인슐린 필요량도 당연히 줄어들겠죠. 그렇죠. 원리 자체는 간단하네요. 네,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그 메타 분석 결과들을 봐도요. 혈당 조절이나 혈중 지질 프로필 개선에 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당뇨 관리의 어떤 보조적인 요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체중 감량이나 당뇨 관리만큼이나 오래전부터 어쩌면 더 먼저 주목받았던 분야가 바로 신경계 질환, 특히 소화 간질 치료였다면서요. 이건 저도 이번 자료 보고 좀 놀랐거든요. 아, 네, 맞아요. 그건 역사가 꽤 깁니다. 1920년대부터 약물로 잘 조절이 안 되는 특정 유형의 소화 간질 치료에 사용되어 왔어요. 1920년대요? 와. 네, 뇌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. 포도당 대신 케톤체를 쓰게 하고 또 특정 신경 전달 물질, 예를 들면 가바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뉴런의 승분성을 좀 낮추는 식으로 한 경련 효과를 내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그 가봐요? 그게 뭐죠? 네, 가바는 뇌 활동을 좀 차분하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. 케토 식단이 이 가바 수치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. 흥미롭네요. 네. 그리고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에서 기억력 손실을 좀 늦출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나오면서 관련 연구가 더 활발해지고 있어요. 알츠하이머 환자 뇌의 포도당 대사 문제에 케톤체가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 때문이죠. 와,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군요. 하지만 이게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특히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 정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게 참 놀란거리죠.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이고 중성지방은 낮춘다 이런 긍정적인 연구도 있는데 동시에 나빠간 콜레스테롤 LDL이랑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연구 결과도 있어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HDL 수치가 개선되고 중성지방이 낮아지는 건 긍정적으로 보는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죠. 심지어 단순히 LDL 수치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입자의 크기나 유형 변화 이런 것까지 따지면 더 복잡해져서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이 식단을 심장 건강 지침이랑 가장 거리가 먼 식단 중 하나로 분류하기도 했다면서요.
네, 그런 입장입니다.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. 암에 대한 연구는 그럼 어떤가요? 이것도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단계인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암세포가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니까 이걸 제한하면 암 성장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? 이게 이론적인 배경인데요. 네,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. 하지만 실제 동물 연구에서는 오히려 특정 암의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. 그래서 아직은 주요 암 관련 기관에서는 암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케토 식단을 권장하진 않습니다.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더 필요해요. 그렇군요. 그 외에도 케토플루라고 부르는 증상들이 있잖아요. 뭐 두통이나 피로감, 메스꺼움 같은 거요. 네,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죠.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타민이나 미네랄, 식이섬유 부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문제, 또 심장결석 위험이나 간에 지방이 쌓이는 문제, 소화불량, 변비, 심지어 근육 손실 가능성까지 생각보다 다 고려해야 할 잠재적 위험이 꽤 많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함부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. 특히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, 그리고 췌장이나 간, 신장 쪽에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, 또 영양 관리가 특별히 중요한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 식단을 피하거나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아주 자세히 상의해야 합니다.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위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케토제닉 식단. 이게 단기적인 체중 감량이나 제2형 당뇨 관리, 또 특정 유형의 소화관절 치료에는 분명히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부분에선 강점이죠.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같은 다른 질환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도 계속 연구 중이고요. 하지만 심혈관 건강이나 암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고 또 케토플루 같은 단기적인 불편함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영양 불균형이나 다른 건강상의 위험성 같은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장점과 단점이 아주 뚜렷한 식단이라고 할 수 있죠. 따라서 이게 유행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이 식단이 필요한지 또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걸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얻는 이득과 감수해야 할 위험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는 거죠. 네.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약 당신께서 이 케토제닉 식단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똑같은 식단을 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까?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개인 맞춤 영양 시대에 이 케토제닉 식단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? 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네요.